오늘은 중국 최초의 황후이자 최초의 황태후이며 최초의 태왕태후였던 한나라의 여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서태후 가남풍 아니면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아치 건달이던 남편을 황제로 만들고 남편이 죽은 후엔 나라도 잘 통치해 나갔다는 평이 많지만 어쩌다가 중국 3대 악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본명은 여치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반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그녀의 남편이 되는 남자는 바로 폐연에서 알아주는 백수건달 유방이었죠. 아버지 여공이 동네 양아치인 유방을 본 후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을 간파하고 유방에게 조르고 졸라 억지로 여치를 그에게 시집 보내버린 것입니다. 유방이 양아치 건달이다 보니 동네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자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유방이 병사를 일으켜 항우와 전투를 치를 때에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내조의 여왕이었죠. 또한 그녀는 굉장히 담대한 기백을 가지고 있었고 야망 또한 아주 거대한 여인이었는데요. 여치는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 라며 오히려 항우가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유방은 결국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한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방은 황제가, 여치는 황후가 되었죠. 유방이 한나라의 황제가 된 후 한신, 팽월, 경포 등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고 온 조정을 일시 황족들로 물갈이를 싹 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쉽지는 않았죠. 그러자 여태후는 우물쭈물하던 유방을 대신해 스스로 나서서 모두를 숙청해버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여태후는 여씨 일족을 조정 대신으로 등용하려고 하고 정치에도 개입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자 여태후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방은 뜬금없이 태자인 유영을 유약하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 척부인의 소생인 유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자 이게 기회라 여겼던 척부인도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모략을 일삼으며 여태후에게 대들며 서로 맞붙게 되었는데요. 모든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유방은 결국 유여의를 태자로 삼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척부인의 아들이 태자가 되었다면 유방이 죽고 나서 여태후와 아들 유영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게 여태후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해를 가하려고 한 척부인에게 엄청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자신이 죽고 나면 총애에 맞이 않던 척부인과 아들 유여의가 여태후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했기에 유여의를 조항으로 삼아 다른 지방에 피해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인 해제가 즉위하자 여태후는 한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강한 권력의 칼끝은 유방의 첩들과 자식들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서슬퍼런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과 아들을 해하려고 했던 척부인을 불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서 곤형을 가한 뒤 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 궁녀를 가두었던 감옥에 감금을 하고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태후는 척부인의 아들인 유여의도 장안으로 불러들여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어머니의 이런 계획을 눈치챈 해제는 여태후의 부름을 받고 장안으로 오던 이복동생 유여의를 데려와 보호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해제가 아침에 활쏘기를 하러 나간 사이에 유여의는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척부인은 여태후에 대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는데 그 말이 결국 여태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이에 개빡친 여태후는 척부인을 산채로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고 눈을 뽑아버렸으며 음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 다음 귀에 유황을 부어 귀까지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간 돼지로 만든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던져 넣어 그곳에서 살게 했죠. 그리고 야사에는 척부인을 발가벗겨서 남자 죄수들이 있던 감옥에 던져 넣어 강간을 당하도록 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음부를 지식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척부인이 눈이 멀기 전에 유여의의 시신을 가져와 척부인에게 보여주며 농락했다고도 하죠. 여태후는 유방의 다른 척들도 굉장히 싫어했지만 국내의 구석진 곳에 유폐시키는 정도만 했을 뿐 척부인에게 한 것만큼 잔인한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척부인에게 화가 났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또한 여태후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생양아치 시절부터 대신 감옥도 가고 가족들 부양하는 것도 여태후가 다 했으며 항우에게 포로도 되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남편이 황제가 되고 나서 여태후가 겪은 고초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여자에 미쳐가지고 공부인인 자신과 아들까지 쫓아내려 했으니 열받을 만하긴 했죠. 아무튼 여태후는 척부인을 인간돼지로 만들어 던져놓은 돼지우리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해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곤 해제에게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했는데 심하게 충격을 받은 해제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나중에 정신을 차린 혜재는 여태우에게 사람이 되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저 또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정치에는 손을 떼버렸고 그 뒤로 술독에 빠져 마치 폐인과 같은 삶을 살다가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혜재가 충격받아 기절할 만큼 처참했던 척부인은 인간돼지가 되어 돼지우리에 내던져진 이후로 기록은 없지만 이미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아마 오래 살지는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혜재가 죽은 후에 소재 유공이 황제로 즉위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여태우의 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씨들을 등용했고 그러던 중 소재 유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여태우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태우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는데 그 사실마저 여태우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유공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구실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유공을 즉위시켰죠. 그렇게 황제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울 만큼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여태우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푸른 개처럼 생긴 괴물이 그녀의 겨드랑이를 툭 치고 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괴물을 보지 못했고 오직 여태우만 봤던 것이죠. 그 이후 그녀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여씨 일족들은 대신들에 의해 모두 숙청되거나 요직에서 쫓겨났고 그렇게 한나라에서의 여씨천하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이후 사마천은 여태우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가 평안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권력층이나 조정, 황실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임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날이 갈수록 형편이 나아지는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벌이 너무나도 잔인했고 보복 정치를 일삼았으며 마음대로 황제를 올렸다 내렸다 한 것과 종친인 여씨만 등용한 점을 보면 그녀가 그렇게 썩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중국에 있었던 권력자들의 행보와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여태우는 중국 최악의 3대 악녀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백수건달의 아내로 살다가 한나라 최고의 권력가의 삶을 살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한 여태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청나라 말의 최악의 악녀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명의 황제를 거치며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던 여자였는데요.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청나라 말기 그녀는 정부관리의 딸로 태어나 유복한 삶을 살다가 가문이 쫄딱 망하며 17세에 궁녀로 입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망하기 전에 서태후에게는 영록이라는 애인도 있었지만 가문이 몰락한 이후로는 사치스럽고 권력욕이 강했던 그녀는 지독한 가난이 너무나도 싫어 스스로 입궁하게 된 것이죠. 궁녀로서의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녀의 뛰어난 미모와 꾀꼬리 같은 노랫소리에 이끌린 한풍제의 눈에 띄게 되어 의길이라는 직첩을 받으며 황제의 후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까지 낳아버리며 신분이 갑자기 수직 상승해버렸죠. 그 후 1861년 한풍제가 사망하면서 그녀의 아들이 6세의 나이로 황제인 동치제로 즉위하자 한풍제의 황후였던 동태후와 같이 섭정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치제가 친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머니 서태후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려 했지만 한번 소나귀에 잡은 권력을 다시 놓고 싶지 않았던 서태후는 정치에서 동치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사에 의하면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관에게 밀명을 내려 환관들이 동치제를 매춘굴로 계속 데리고 와서 흥청망청 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정치의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동치제는 홍등가나 매춘굴을 찾아다니고 향락과 주색에 빠져버려 결국 매독에 걸려 1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택동의 주치의였던 리즈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서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리즈수이의 조상이 동치제를 모셨던 황실의 어애였는데 동치제가 매춘부들과 잠자리를 가지다 매독에 걸렸다고 서태후에게 보고하자 서태후는 격분하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치제의 사인은 천년도 때문이라고 기록되었죠. 그렇게 동치제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자 서태후는 쥐고 있던 권력을 놓치기 싫었기에 또다시 3살짜리 조카였던 아이를 양자로 삼아 황제로 올렸고 그녀는 계속해서 섭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광서제였죠. 그런데 한 가지 어이없는 점은 광서제의 아버지는 한풍제의 이국동생이던 순친왕 혁현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자신의 아들이 양자로 입적이 되어 황제인 광서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고 서태후의 끝을 모르는 권력욕과 아들을 빼앗겼다는 점에 치를 떨며 통곡했다고 하죠.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이화원에서 살 때도 그곳에 전화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바로 자신과 통화하는 상대방이 혹시나 누워서 통화한다든지 건방진 자세로 통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릎은 꿇고
전화를 받고 있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단지 권력욕 때문에 이런 욕을 듣는 건 아닌데요. 서태후는 청나라 황실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인물로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청나라의 1년 예산의 30%나 되는 은 3천만 양을 사용해 아편전쟁 때 불타 소실된 이화원을 더 화려하게 재건했는데요. 당시 서부 열강과 일본의 위협이 점점 격화되고 있던 시기에 청나라를 지키려면 이런 큰 돈은 국방비로 사용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녀는 청나라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화원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 끼에 1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청나라 농민의 약 1년 치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먹지를 않았는데 이는 독사를 당할까봐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오리고기, 돼지고기 등 육식을 좋아했으며 진귀한 음식에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식탐 또한 너무나 강해서 서태후가 전용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날이면 16칸 중 4칸이 주방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서태후의 식사를 만드는 요리사만 100여 명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미용을 위해서 젖이 나오는 여자들을 날마다 자신의 처소로 불러 신선한 모유를 매일같이 마셨고 비추와 진주가 달려있는 화려한 옷이 3,000상자가 넘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죠. 또한 자신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스스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진주가루를 복용하기도 했으며 흐트러진 헤어스타일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가 심했기 때문에 머리를 손질할 때 엄청나게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궁녀들이 그녀의 머리를 빗겨줄 때 머리카락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목이 달아났기 때문에 궁녀들은 일부러 소매가 넓은 옷을 입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을 땐 소매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성깔은 얼마나 더러운지 자신의 앞에서 궁녀들이나 환관들이 기침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자신의 인분을 먹였을 정도로 성격 또한 개차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특히 비추와 진주에 대한 애착이 굉장했는데요. 비추로 만든 팔찌와 반지뿐만 아니라 머리 장식에도 비추와 진주를 사용했으며 손톱 끝에는 7cm가 넘는 비치 장식을 달기도 했고 식탁이나 식기들, 심지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도 비추로 만들게 했죠. 그녀의 비추 사랑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 서양에서 온 특사가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바쳤는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선과 신발도 한 번 신고 나면 버려버렸는데 그녀의 신발과 버선을 만드는 사람만 매년 3,000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비용 또한 1만냥 정도가 들었다고 하죠. 그녀의 남성 편력 또한 여느 권력자들 못지 않았는데요. 서태후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청나라 전역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은밀히 국내로 데려와 밤마다 남자들과 잠자리를 즐겼습니다. 하룻밤을 보낸 남자들은 모조리 서태후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요. 이유는 서태후가 젊은 남자들과 밤마다 그 짓거리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이런 잔인한 성격에 엄청난 사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청나라의 개혁을 앞장서기도 했고 청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집권한 후 남편이던 한풍제와는 달리 서양 문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는데요. 여러 외국인들을 등용해서 청나라의 경제나 여러가지 상황들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근대식 군대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 장교들을 등용해 무기제조법과 병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죠. 또한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기술과 장비들의 발전도 이루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경제, 산업, 외교, 농업, 상업, 기술, 의학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 개혁이 단행되었고 전족금지, 과거제도 폐지, 아편 수입 중단과 같은 과거의 악습도 없앴죠. 거기다가 전기, 수도, 전화 등의 보급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광서제 또한 강유희, 양계초, 담사동 등과 함께 변법자강운동을 통해 근대적 개혁을 꿈꾸기도 했지만 광서제가 단행한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은 보수파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처음에는 광서제를 지지하던 서태후 역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광서제는 강력한 군벌이던 원세계를 끌어들여 서태후를 제거하고 보수파를 싹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원세계의 배신으로 변법자강운동은 좌절되었고 서태후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광서제를 유폐했고 변법파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이후 광서제는 10년 동안 계속 유폐되어 있었는데요. 서태후는 그동안 실질적인 황제 행세를 하며 권력의 정점에서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서구 열강들에 의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 11월에 벌어진 반회세 운동단체인 의화단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열받은 8개국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 그녀는 서한으로 피난까지 가게 되었고 1901년 신축조약을 맺은 다음 해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되었죠. 1908년 11월 14일, 10년간 유폐되어 있던 광서제는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했는데요. 서태후는 조카인 광서제의 죽음을 보고받고도 탐담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불과 3살밖에 안 된 푸이를 다음 황제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바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푸이였죠. 서태후는 광서제가 사망하기 전날에 이미 푸이를 궁으로 데려왔고 광서제가 죽을 걸 미리 알았다는 듯 푸이를 다음 황제로 세울 준비를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과식으로 인해 이질에 걸렸고 푸이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는 말을 한 뒤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908년 11월 15일에 7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죠. 서태후는 죽기 직전까지 나이 어린 황제를 옹립해 자신이 섭정을 계속 이어나갈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녀가 얼마나 권력욕이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점은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 같은 불행한 여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녀가 죽고 나서 4년 후인 1912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청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는 48년간 서태후가 청나라를 통치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된 것이 아주 큰 이유가 되었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을 황제로 옹립했고 권력 유지에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물은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린 것 또한 그녀가 여태껏 그토록 욕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의 역대 폭군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여태후 측천무후 혹은 가남풍과 함께 중국 3대 왕녀로 불리는 서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여자의 몸으로 황제가 된 인물은 오늘 소개할 인물이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바로 당나라의 측천무후인데요. 사실 측천무후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여황제가 된 원고랑이나 진석진도 있었지만 원고랑의 재위기간은 단 1일, 그리고 진석진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최초의 여황제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죠. 하지만 그들도 여황제로 인정하고 측천무후를 두 번째나 세 번째 여황제라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이후 역사가들은 유교적인 관점으로 측천무후를 보다 보니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이유로 인해 황제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참 논란거리가 많은 여황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30살의 황후가 되고 죽을 때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인 만큼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여걸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여황제 무측천, 측천무후는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 황제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무조로 그녀의 아버지는 무사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재상이었는데요. 수양제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때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무사확과 양씨의 세 딸 중 둘째가 무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무사확이 죽고 난 후 가세가 기울어 그녀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죠. 636년 당태종의 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무조가 예쁘다는 소문을 들은 당태종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당태종은 무조를 보고 무미랑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무조의 집안이 빈곤하다 보니 그녀는 황제의 후궁 중에서 비교적 낮은 지위인 정우품제인에 봉해졌고 다른 후궁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쉽지 않은 궁중 생활이 이어졌죠.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당태종의 병에 걸려 알아눕자 그녀는 당태종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당태종의 아들 이치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당태종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연모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러던 649년 7월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치는 황위에 올라 고종이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죽으면 그의 후궁들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황실법도에 따라 무조 역시 머리를 깎고 천조라는 법명으로 감업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감업사에서 비구니로 살던 어느 날 고종인 이치가 감업사에 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치와 무조는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전에 당태종을 간호하던 무조를 보고 고종 역시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곧바로 무조를 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무조는 후궁이 되자 황후였던 왕씨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바짝 엎드려 지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요. 이에 황후 왕씨 역시 무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복종한다고 여기게 되었죠. 당시 고종이 가장 총애하는
사랑해하던 후궁은 바로 소숙비였는데요. 황후왕씨는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숙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후왕씨는 소숙비에게서 고종을 떼어놓기 위해 무조를 이용했고 결국 둘은 힘을 합쳐 소숙비를 폐출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소숙비는 죽기 전에 우조에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쥐로 다시 태어난 너를 물어 죽여주마. 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조가 살아있을 때는 궁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죠. 아무튼 그녀는 비가 되었고 654년에는 첫 딸 안정공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후왕씨는 무조의 처소를 찾아 안정공주를 보고 돌아갔는데 무조는 자신의 손으로 딸이었던 안정공주를 목졸라 죽이고 황후가 죽였다고 모함했죠.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경로하며 황후를 내쫓아버렸고 그렇게 그녀는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14살에 궁에 들어온 그녀는 16년 만에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이후 정치적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던 고종은 무황후에게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무황후는 당시 최고의 권력가이던 장손무기, 저수량, 우진영 등과 정치적 대결을 벌여 모두 죽이거나 귀양 보내며 그녀의 정치적 역량을 모두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태자였던 이충에게 여러 죄를 뒤집어 씌워 폐위시켜버렸고 그리고 황태자 자리에 자신의 아들이던 이홍을 앉혔죠. 하지만 아들 이홍은 황태자가 되자 소숙비의 딸이었던 의양공주와 선성공주를 시집 보내려 한 것이 무황후의 심기를 건드렸고 675년 이홍은 식사를 하는 도중 독살당해 세상을 떠났죠. 이후 이현이 황태자에 책봉되었지만 이현은 고종과 무황후의 언니이던 한국 부인 사이의 불륜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었고 결국 여색을 너무 밝힌다는 모함을 받아 황태자 자리에서 끌려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형들인 이홍, 이현과 달리 유약하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이현을 새로운 황태자로 삼았죠. 그로부터 3년 후인 683년 고종 이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황태자 이현은 황제에 오르며 중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황태후가 되었죠. 그런데 중종이 아내 위황후의 아버지를 시종으로 삼으려고 하자 신하들이 급구 반대하며 나섰는데 이에 중종은 홧김에 내가 황제인데 내가 내 맘대로 황제 자리를 준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해버렸고 이에 황태후 무조는 멍청한 아들이 나라를 통째로 위씨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하며 이현을 여름왕으로 강등시켜버리고 막내 아들 이단을 황제로 올렸는데 그가 바로 예종이었죠. 이때부터 황태후 무조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국가의 대소사를 직접 관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신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고 684년 9월에는 허경업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황태후 무조는 41만의 모든 반란을 평정해버리며 이 반란에 동조했던 모든 대신들을 처형시켰고 정부 주요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반대파마저 싹 다 숙청을 하자 드디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자 조정 대신들은 황태후 무조의 황제 즉위를 계속해서 예종에게 추청했고 이에 엄청난 압박을 느낀 예종도 스스로 재위를 어머니 무조에게 넘기며 황태후 무조는 690년 황위를 넘겨받아 67세의 나이로 최초의 여왕제가 되었죠. 그녀는 황제가 되고 국호를 주로 고쳤으며 수도를 장안에서 낙영으로 옮겼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무주시대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녀가 세운 국호인 주를 서주, 동주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녀의 성을 따 무주라고도 불렀죠. 그녀는 황제에 오르자마자 혹독하고 무자비한 관리들을 동원해 당나라 허실 종친과 대신들을 대거 숙청해버렸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세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황제의 지위에 올랐지만 정치적 역량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국법을 엄격히 해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나갔고 과거 제도를 개편하여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두루 등용을 했으며 부정하거나 부패한 관리들은 모두 파면하거나 심지어 사형을 내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그녀가 다스리던 시기는 당태종이 다스리던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태평성대였고 백성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며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51년 동안 당나라에서 밀란이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죠. 이 정도로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의 치세를 무주의 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노쇠해진 측천무는 여릉왕으로 강등되어 있던 이현을 다시 태자로 책봉했죠. 그러던 705년 어느 날 측천무는 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요. 재상이던 장간지가 군사를 이끌고 측천무에게 찾아가 당나라의 복원을 요청했고 노쇠해진 측천무가 이를 승낙하자 당나라 황실은 15년 만에 다시 복권되었죠. 그리고 중종 이현이 다시 황제로 즉위하였고 측천무는 최초의 여성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중종 이현과 예종 이단 그리고 막내딸이던 태평공주 등을 불러 무씨 일가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자신이 죽으면 황제가 아닌 황후로 칭하라고 했으며 자신의 묘비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8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죠. 훗날 역사가들 사이에서 측천무는 여성으로서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당나라 황위를 찬탈하였고 자신의 일족을 조정해
등용해 정치를 좌지우지한 것에 대해서 호평하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그녀가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 농민 반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의 생활도 풍족했으며 그녀의 인재 등용 능력과 정치적 능력은 측천무후에 대해 호평에 맞지 않았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많은 역사가들은 측천무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이 황후가 되고 황제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올라갔던 것만큼 중국 3대 악녀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역대 황제들도 황제가 될 때까지 피해 숙청을 거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걸 보면 그녀의 행동은 그렇게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측천무후는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악녀였을까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성군이었을까요? 최초의 여왕제, 측천무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3대 악녀하면 여태후와 서태후, 그리고 측천무후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측천무후를 빼고 가남풍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도 하죠. 측천무후가 행한 악행은 여느 황제들과 같은 짓을 했던 것이고 반면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잘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가남풍이란 여자는 대체 누구였길래 중국 3대 악녀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일까요? 가남풍은 여러 기록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남풍이 아니고 자가 남풍이다, 휘가 남풍이다, 이름과 자가 모두 남풍이다라는 등 그녀의 이름에 대해 정리되지 않고 뒤죽박죽입니다. 하지만 가남풍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긴 하죠. 그녀의 아버지는 가충으로 원래 위나라의 신하였다가 사마염이 서진의 황제가 되자 고관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가남풍은 작은 키에 피부가 까맣고 추한 용모를 가진 여인이었다고 하죠. 당시 무제 사마염은 가충의 딸들이 못생긴 데다가 성격까지 무지막지하게 졸렬했던 이유로 아들 사마충의 배필로 가충의 딸이 아닌 위관의 딸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남풍의 어머니인 곽괴는 무원황후와 유력한 대신들에게 뇌물을 써 사마충의 배필로 가남풍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무제 사마염에게 하나같이 며느리감으로 가남풍을 추천하자 무제도 고민 끝에 가남풍을 며느리로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 어머니 곽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아들이 유모를 더 따르는 걸 질투해 유모를 때려 죽였던 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아들은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어머니 곽괴는 아들조차 죽게 만들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가남풍은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이어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래 가충은 딸들 중 그나마 외모가 가장 괜찮았던 가오를 시집 보내려 했지만 가오가 너무 어려 홀레복을 입힐 수가 없었기에 나이가 15이던 가남풍이 선택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결국 사마충의 아내가 된 가남풍의 위세는 대단했는데요. 그녀의 성격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질투가 심해 사마충의 후궁들을 손수 죽이기도 했고 임신한 후궁에게 창을 던져 후궁이 칼날에 맞아 유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무제는 가남풍을 폐비시키려 했으나 무도왕후와 대신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그녀를 내쫓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한편 무제의 아들 사마충은 좀 어리버리하고 지능이 남보다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아들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무제는 다음 왕위를 사마충에게 물려주었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사마유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마유가 독살당하면서 이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마유를 독살한 사람으로 가남풍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가남풍을 처벌할 수는 없었죠. 어쩔 수 없이 황위를 사마충에게 물려줘야 했던 무제는 사마충에게 나라를 맡길 만한지 시험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장홍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 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남풍은 장홍에게 뇌물을 먹여 시험 답안을 다 알아냈고 사마충에게 답안을 그대로 외우라고 한 결과 무제는 사마충이 내놓은 답안을 보고 매우 만족하며 그를 후계자로 삼게 되었죠. 그렇게 290년에 무제가 죽고 사마충이 해제로 즉위하자 가남풍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가남풍은 여러 번 자신을 도와준 태후와 태후의 아버지 양준을 비롯해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양씨 일족을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시어머니인 태후와 태후의 어머니 방씨를 연영궁에 유폐시켜버렸죠. 그러자 태후는 자신의 어머니인 방씨를 살리고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통곡하면서 며느리인 가남풍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태후는 자신을 소첩이라고 낮추어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잔혹했던 성격의 가남풍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엔 방씨를 처형해버렸죠. 그 후 절망한 태후는 스스로 곡기를 끊고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태후가 굶어 죽고 나서 가남풍은 두렵긴 했는지 그녀의 시신을 거꾸로 엎어 놓은 상태로 장례를 치렀고 귀신 쫓는 부적과 약물 등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된 가남풍은 나사 하나 빠진 것과 같이 어리숙한 남편 사마충을 대신해 모든 국정을 그녀가 운영했으며
남편과의 부부생활 역시 남편 혼자 즐기게 해놓고 자신은 저작거리의 미소년이나 잘생긴 무관, 궁중 의원들과 놀아나며 굉장히 음란한 사생활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면 거리에서 미소년들을 납치해온 뒤 몰래 침소로 데려와 하룻밤을 즐겼고, 입막음을 위해 자신과 놀아난 미소년과 남자들을 살해한 뒤 상자에 넣어 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난풍의 행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정치적으로 가난풍과 협조 관계였던 고위 관료들도 그녀의 행동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민할 정도였죠. 이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낙양성 남쪽의 어느 미소년이 가난풍에게 끌려갔는데 가난풍이 그를 특히나 아껴 하룻밤을 보냈지만 죽이지 않은 채로 비싼 선물들을 준 후에 다시 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그 소년이 갑자기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자 사람들이 그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을 했고 결국 관아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관리들은 그가 가난풍이 살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복수가 두려워 소년을 풀어준 일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밀이라는 신하가 동궁에서 태자 사마혈에게 강의를 해주다 태자에게 오만하게 구는 모습을 성도왕 사마영이 보게 되어 가밀을 질책한 일이 있었죠. 가밀이 화가 나서 이러한 일들을 가난풍에게 꼰질렀고 이에 그녀는 사마영을 평북장군으로 임명해 업성으로 보내버리면서 사실상 그를 황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태자였던 사마효를 폐위시킨 뒤 살해하고 만 것이죠. 어느 날 가밀은 태자 사마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반역의 뜻이 담긴 글을 쓰게 했고 그 글을 가난풍에 가져가서 태자가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해 사마효를 태자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후 가난풍은 사람을 시켜 사마효를 독살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쌀을 찢는 절국공이로 때려 죽이고야 말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가난풍에게는 태자 자리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마효는 가난풍의 경계심을 어느 정도 풀기 위해 일부러 향락에 빠져 노는 것만 좋아하는 척을 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촉망받던 태자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를 살해한 건 가난풍에게는 스스로 자신에게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자 자리는 비었지만 정식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도 없으니 강한 힘을 가졌던 황족들은 황제 자리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황족들이 태자를 죽인 가난풍을 반역자로 처단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명분을 스스로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태자 사마효를 살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황족들과 제후들이 일제히 난을 일으키면서 300년에 마침내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결국 황도가 함락되었고 가난풍은 그들에게 붙잡혀 폐위되고 말았죠. 그리고 4월 9일에 성난 황족들에 의해 독이었던 금설주를 마시도록 강요받았고 그렇게 금설주를 강제로 마신 가난풍은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며 사마륜을 역적이라고 소리질렀다고 하죠. 그녀의 일족은 당연히 멸족당했고 훗날 사람들은 이 반란을 파랑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가규는 조조의 신하로 후한을 망하게 만들었고 아버지 가충은 사마시를 도와 위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으며 가난풍은 파랑의 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서진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기에 이 3대에 걸친 가시 일족은 중국에서 새 나라를 망하게 한 삼가라고 불리고 있죠. 자신의 남편인 사마충의 좀 어리버리한 점을 이용해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른 가난풍은 중국 3대 악녀에 들어가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보이네요. 새로운 중국의 악녀로 떠오르는 가난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북제의 호태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420년부터 589년까지의 약 170년을 남북조 시대라고 하죠.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멸망하다를 반복하다 훗날 고양이라는 사람이 북제라는 나라를 세우고 초대 황제인 문선제가 되었죠. 호씨는 북제 조정에서 후궁을 뽑을 때 선발되었는데 아름다운 미모의 그녀는 문선제의 동생이었던 고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고담은 북제가 건국된 후 장방왕에 봉해졌고 그녀도 장방왕비가 되었죠. 남편 고담은 야망이 가득했던 인물인데요. 형 문선제가 죽자 아들 고운이 다음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형인 고연과 힘을 합쳐 조카인 고운을 내쫓았죠. 그 다음 황제는 형 고연이 되었지만 1년 만에 낙마사고로 죽자 561년 고담은 마침내 무성제로 즉위했습니다. 당연히 호씨도 황후로 신분이 상승되었죠. 무성제 고담은 황제가 된 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무성제는 호황후 외에도 이씨, 팽씨, 왕씨, 마씨 등의 후궁을 두었고 특히 형수인 이조아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맺었죠.
무성재는 총애하던 형수 이조와의 거처인 소신궁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호황우는 남편인 무성재의 눈길을 한번 받지 못하며 독수공방했죠.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음탕했던 호황우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눈에 든 건 바로 무성재가 굉장히 신뢰하던 신복 내시 화사계였죠. 그녀는 화사계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내며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심가였던 화사계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자신이 권력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 호황우의 은밀한 눈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잘 맞았는지 금방 깊은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낮에는 황제에게, 밤에는 황후에게 총애를 듬뿍 받는 화사계는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은 생겼지만 실질적인 권력도 손에 거머쥐고 싶었죠. 또한 호황후와도 미래가 아닌 드러내놓고 향락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는 호황후와 말을 맞춰 무성재에게 태자에게 황제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편안한 삶을 즐기소서 라고 건의했습니다. 음주가무와 향락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던 무성재는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죠. 그리고 나서 국내에 깊숙한 곳에 들어간 후 주색에 과도하게 빠져 허우적거리다 3년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자였던 고위가 황제로 즉위하자 호황후는 황태후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호태후와 화사계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지자 대놓고 음탕한 연애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의 치정에 대해 대신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황제 고위에게 화사계를 처벌하도록 상소를 올렸죠. 하지만 황제 고위는 나이도 어렸고 어리버리했기 때문에 어머니인 호태후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대신들의 상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화사계는 자신을 탄핵하려 했던 대신들을 쫓아내고 황궁을 자신의 신복들로 채워왔으며 나중에는 황제에 의해 회영왕에 봉해졌습니다. 그는 북지에서 최고의 권력가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개판이 되어가고 어머니 호황후의 더러운 행태를 보다 못한 황제의 동생 고엄이 결국 화사계를 암살해 그의 권세도 끝이 나게 되었죠. 화사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태후의 뜨거운 가슴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부처에 예불 한다는 명목으로 절에 드나들었는데 곧바로 스님이던 담원과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호태후가 절에 드나들며 비밀리에 둘의 깊은 관계가 이어졌지만 절에서의 비밀 만남이 만족스럽지 못하던 호태후는 스님을 공으로 불러서 예불 드리겠다며 담원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거처하던 침실까지 불러들였으며 이제는 밤낮으로 그와 함께 관계를 가졌죠. 담원은 어느 순간 화사계가 누렸던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원의 별명이 태상왕이었을 정도였죠. 하루는 세상 물정 모르는 황제 고위가 문안을 드리기 위해 어머니 호태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호태후 곁에 용모가 뛰어난 여성 2명이 있는 걸 보고 여성들이 마음에 들었던 황제는 호태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서 여성들을 자신의 침실로 불렀죠. 아리따운 두 여성과 즐기고자 했던 황제 고위는 뜻밖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 여성 2명이 황제와 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 죽자사자 반항했던 것이죠. 이에 제대로 열받은 황제는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겼는데 알고 보니 여성들은 여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 2명은 담원의 밑에 있는 어린 종들이었는데 얼굴이 예쁘게 생겨서 호태후의 눈에 들었던 것이었죠. 궁으로 데려가려니 남자를 들이는 것이 황제 고위가 알까봐 두려웠던 호태후는 여성으로 분장시켜 궁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들을 신문한 황제는 어머니 호태후의 이런 문란한 행실에 분노했고 그 어린 종들과 담원화상까지 모두 참수했습니다. 조사 과정 중 드러난 호태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원산왕 등 지방관리들도 모두 참수당했죠. 그리고 호태후는 국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러다 577년 사치와 향락으로 얼룩진 북제는 결국 북주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나라가 멸망하니 호태후는 유폐 상태에서 풀려나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죠. 4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호태후는 황태후의 지위는 잃게 되었지만 몹이 풀린 망아지 마냥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였던 목황후와 함께 북주의 수도인 장안에서 기방을 열었죠. 스스로도 기녀가 되어 온갖 남성들과 즐기며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전직 황태후와 전직 황후가 몸을 파는 기녀가 되었다는 소식은 장안의 화제가 되어 그녀와 잠자리를 한번 가지기 위해 수많은 권력자와 재력가들이 줄을 섰고 기방은 엄청난 성황을 누렸습니다. 이에 호태후는 며느리 목황후에게 기녀 노릇이 황후 노릇보다 더 재미있다 라고 흥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훗날 수나라가 건국되고 조금 지난 날에 호태후는 장안에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여자로서 최고의 지위였던 황태후에서 여자로서 제일 낮은 위치인 기녀로 신분이 급격히 추락했으면서도 너무나도 만족한 삶을 살았던 호태후는 중국 최고의 생녀로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대업을 이루고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후궁은 있었지만 황후를 두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 조이 때문이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인 조이는 워낙 독특하고 이상한 인물이라서 그런지 여자에 대해 학을 떼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식의 입장이던 시황제에게 어머니였던 조이는 굉장히 골 때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조나라의 부유한 집안에 딸로 태어난 조이는 외모도 예쁜데 춤도 잘 추기로 소문이 나서 많은 남자들이 흠모하던 여인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여부리가 그녀를 꼬셔 척으로 맞이했죠. 여부리는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며 장사를 하는 무역상이었는데요. 그는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는 영자초라는 사람으로 진나라 왕의 자식이었는데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여부리는 이 영자초의 잠재성을 꿰뚫어보고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후원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여부리의 조나라 집에서 연회를 열게 되었는데 당연히 영자초도 초대되었습니다. 영자초는 여부리 곁에 있는 조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리고 영자초는 여부리에게 조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는데 여부리는 영자초의 요구를 굉장히 불쾌했지만 영자초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쏟아부은 상태라서 결국엔 조이까지 바치게 되었습니다. 조이는 그렇게 영자초의 부인이 되었고 조나라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시황제 영정이었죠. 이후 조이는 영자초와 함께 조나라를 탈출해 진나라로 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영자초는 진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초는 왕이 되고 불과 3년 만에 죽음을 맞이해서 아들 영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조이는 태후가 되었습니다. 태후가 된 이후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조이는 원래 자신의 남편이던 여부리를 조용히 불러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부리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조이는 여부리와 간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행여나 둘의 사이가 들킬까 두려웠던 여부리는 조이를 멀리하고자 했죠. 하지만 조이가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니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대타로 노예라는 남자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는 이미 화류계에서는 대스타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거시기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기가 막힌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시기로 큰 수레바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죠. 직업 없이 백수로 지냈던 노예는 주변의 여자들이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리는 그런 노예에게 수레바퀴를 거시기로 들어올리는 것을 자주 하게 했고 그 소문이 조이의 귀에 들어가도록 했죠. 역시나 조이는 그 소문을 듣고 솔깃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부리는 곧바로 노예를 조이에게 소개시켜줬고 노예와 함께 뜨밤을 보낸 조이는 당연하게도 노예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죠. 하지만 환관 이외의 남자는 국내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는 입궁하기 위해 환관으로 위장을 해야 했죠. 그래서 조이는 노예의 눈썹과 수염을 모두 뽑아버렸고 거세를 했다는 증거로 당나귀의 거시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조이는 환관 인척들인 노예와의 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조이는 노예를 매우 총애하여 여부리 따위는 쳐다도 안 볼 정도였습니다. 밤낮으로 노예와 함께 하고 싶었던 조이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했는데 태후 조이가 진나라 수도 함양에 거처하고 있으면 진나라에 좋지 않으니 함양에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보내야 한다 라는 점괘가 나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조이는 노예와 함께 함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옹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처를 옮긴 후 조이와 노예는 밤낮으로 마음껏 관계를 즐겼고 노예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조이는 노예를 여러 해 봉해 권세까지 누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의 집에는 노복이 수천 명에 달했고 벼슬을 얻기 위해 노예의 식객이 된 사람들도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하죠. 이런 생활이 이어지다 결국 조이는 노예와의 사이에 2명의 자식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고만장해진 노예는 조이와 함께 아이들을 몰래 키우며 진나라 왕 영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죠. 근데 조이 입장에서는 노예와의 자식들도 친자식이지만 현재 진나라 왕인 영정도 자신의 친아들이었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기원전 238년이 되자 영정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어머니인 조이가 있는 옹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한껏 거만해진 노예를 꾸짖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술에 취해 있었던 노예는 그 신하에게 내가 왕의 계부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라고 했죠. 신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영정은 아무도 모르게 그 말의 진위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노예는 환관이 아니었고 조이와 간통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몰래 키웠으며 조이와 작당하여 영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조이의 불륜관계가
영정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예는 바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영정은 당황하지 않고 창문군과 창평군에게 군대를 내어주어 노예의 반란을 순식간에 진압했죠. 이후 노예는 사로잡혀 거열령에 처해져 죽게 되었고 그의 삼족이 멸했으며 영정의 이국 동생인 노예와 조이 사이의 아들들은 자루에 넣어져 맞아 죽었습니다. 이후 영정은 어머니인 조이를 매우 싫어하게 되어 그녀를 옹에 유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조이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부리도 벼슬을 빼앗고 낙양으로 유배를 보내버렸는데 치리에 빠진 여부리는 곧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훗날 한 신하가 영정에게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할 나라인데 모후인 조이를 유폐시킨 이야기를 제후들이 듣고 진나라를 배반하지 않을까 걱정이라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영정은 조이를 다시 진나라 수도인 함양으로 불러 감천궁에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조이는 기원전 228년에 죽게 되었고 자신의 남편이던 장량왕과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애초에 사랑하던 남자는 여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를 정말 사랑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영자초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정도 자신의 친아들이기도 한데 영정을 몰아내고 노예와 낳은 자식들을 왕으로 올리고 싶어 하기도 한 것을 보면 그렇죠. 조이는 영자초의 이기적인 욕심에 그의 아내가 되었고 왕비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성격이 이상하게 변한 불쌍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친아들을 죽이려고 한 매정한 어머니였을까요? 매우 특이한 삶을 살았던 시황제의 어머니 조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악녀나 유녀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그중 단연 최고로 꼽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기는 오죽하면 요괴인 구미호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구미호 외에도 여러 별명이 존재하죠.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의 경국지색이기도 하고 여태후, 측천무후, 서태후와 함께 중국 4대 악녀라고 불리기도 하며 마리, 포사, 서시와 함께 중국 4대 유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요사스러운 행동과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악함, 그리고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진 악녀에서는 1티어급인 인물이죠. 그런데 달기는 실존했던 인물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미 출토되거나 발견된 상나라의 유물이나 각골문에서도 달기의 기록은 전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했던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녀 덕분에 주왕은 폭군이 되었고 상나라는 마땅히 망했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훗날 사기에서 달기의 이름이 나오고 그녀의 악녀 이미지 또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역사서인 국어나 사기에 따르면 달기는 유소 출신으로 주왕이 유소씨를 정벌한 후 항복한 유소씨는 천하의 절세미인이었던 달기를 주왕에게 바쳤죠. 이때부터 상나라는 멸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주왕은 굉장히 용모도 뛰어나고 똑똑했으며 전체적인 능력치가 뛰어났던 인물로 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달기에게 홀딱 반한 주왕은 점점 그녀에게 동화되어 폭정과 압박행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주왕은 원래 있던 아내를 내쫓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으며 달기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그녀에게 빠져들다 보니 주왕은 국정은 내팽개치고 달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많은 일을 벌였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완전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여자였던 것이죠. 달기는 재미있게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 직접 포락지형이라는 형벌을 만들었습니다. 포락지형은 미끄럽도록 기름칠을 한 구리기둥을 숯불 위에 길게 눕혀놓은 뒤 달궈진 기둥 위를 죄인들이 건너가게 했던 형벌이었죠. 달기는 기둥 위를 건너가다 미끄러져 숯불 위로 떨어지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깔깔대며 웃었다고 하죠. 또한 그녀는 분분이라는 형벌도 만들었는데요. 구덩이에 죄인들을 넣은 뒤 그곳에 정갈과 독사를 집어넣는 형벌이었죠. 이때 정갈과 독사에게 물려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죄인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주왕은 달기가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또한 그녀의 끝없는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렇기에 계속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짰습니다. 그들은 이런 잔인한 행위뿐만 아니라 사치스럽고 음란한 유흥행위 또한 즐겼는데요. 백성들을 수탈에 빼앗은 재물로 호화스러운 궁을 짓고 그 안을 진기한 보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연못을 술로 채우고 나무들에는 고기를 매달아 숲처럼 꾸민 주지웅림을 만들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수많은 남녀가 발가벗은 채 서로 뒤쫓으며 놀았죠. 주지웅림은 달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주왕이 만든 것으로 매번 주지웅림에서 미친 듯이 놀 때마다 동원된 남녀는 수천 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모두 나체로 광란에 춤을 추기도 하고 온갖 음란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밤새 주지웅림에서 술에 취해 놀다 날이 밝아올 때면 문을 닫고 장막을 들이운 방에서 촛불을 밝힌 뒤 분위기를 밤처럼 만들어 계속해서 연애를 벌였는데, 이 연애를 장야잼이라 불렀고 이는 120일간이나 계속되기도 했죠. 주왕이 여자에 미쳐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가니 충신이던 비가는 주왕을 찾아와 여자에 빠져 정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간언을 하는데요. 이에 옆에 있던 달기는 주왕에게 귓속말로 성인의 신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간도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왕을 부추기자 달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던 주왕은 비간의 신장을 도려내기까지 했죠. 또 다른 충신 기자는 상화로 젓가락을 만들면 그릇을 옥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릇을 옥으로 만들면 그곳엔 진수성찬만 담아야 한다 라며 주왕이 사치를 부리는 것을 그만두라며 간언했지만, 주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자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미친 척하며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왕과 달기의 폭정은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상나라의 공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퇴를 거듭하자 결국 주나라의 무왕이 제후들을 규합해 상나라로 공격해 들어오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주왕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달기는 포로로 잡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은 효수되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하죠. 훗날 명나라에 와서 달기와 주왕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공신년이라는 책이 집필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달기는 천년 묵은 여우 요괴인 구미호로 나와 상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왕에게 접근한 뒤 결국 상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실제 존재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나라 무왕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을까요? 만약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처럼 사악하고 방탕한 인물은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네요. 중국의 최악의 악녀이자 유녀, 달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인 하이는 다른 인물들에 대해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알던 역대 중국 여인들 중 최고로 음탕한 여인이 아닐까 생각되는 인물입니다. 하이는 춘추전국 시대에 정나라 목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모와 몸매가 빼어났던 하이는 이복 오빠였던 망과 몰래 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죠. 이 둘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허구한 날 서로 만나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이는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새하얀 옷을 입은 잘생긴 공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는 그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이는 그 잘생긴 공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고, 동침 후 공자는 하이에게 남자의 양기를 흡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하이는 원래부터 남다른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대기의 공자에게 스킬을 배운 이후로 더욱 음탕해졌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이와 만의 사이를 눈치깐 정나라 왕이 그녀를 진나라의 대부호인 하어숙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하어숙에게 시집갔기 때문에 그녀가 하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하어숙은 진나라에서 이름난 부자였는데, 하이가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정나라에 막대한 뇌물을 뿌려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어숙이 그녀를 보자마자 천금에 아깝지 않은 여인이로다 라고 했다고 하죠. 진나라 사람들은 하이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넋을 잃힐 수였는데, 하이가 눈웃음을 한 번 치면 10사람이 넋을 잃어버리고 눈웃음을 2번 치면 100사람이 상사병을 앓는다 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어숙 역시 하이를 보고 완전 눈이 돌아가서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하이와 집에 들어앉아 밤낮 없이 껴안고 뒹굴기 시작했죠. 근 7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을 나누었으니 하어숙 또한 기진맥진하게 되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하어숙과의 사이에서 하증서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하증서가 12세가 되던 해에 남편을 잃고 일찍 과부가 되었죠. 하어숙이 세상을 떠나자 진나라 대신이던 공영이 하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공영은 하이의 시녀에게 엄청난 뇌물을 줘서 자신의 뜻을 하이에게 전했고, 그동안 몸이 달아있던 하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을 집으로 불러들여 하룻밤 동안 몇 번이나 관계를 맺었죠. 공영은 날이 밝아오자 하이의 속옷을 훔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속옷이 하이의 것이라며 의행부에게 자랑했죠. 하이에게 마음이 있던 의행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곧바로 하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공영이 했던 것과 똑같이 시녀에게 뇌물을 써 마침내 하이를 만나게 되었죠.
의행부는 원래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코가 컸으며 강력한 정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진나라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던 하이도 의행부를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서로 깊은 관계를 맺었죠. 둘의 불타는 관계가 끝나고 나서 의행부는 하이의 저고리를 들고 나와 공영에게 자랑했습니다. 의행부의 말을 듣고 열받은 공영은 진나라 왕이었던 진영공을 찾아가 우리 진나라에 천하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절세계 여인이 있다 라며 하이를 청거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진영공 역시 하이에게 관심이 갔고 그날 밤 하이의 처소에 가서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이와의 잠자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진영공은 그 이후로 매일 밤 하이를 찾게 되었죠. 하이는 진영공에게 이제 저는 전하의 여자가 되었으니 공영과 의행부와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속적삼을 벗어서 진영공에게 줬습니다. 진영공은 다음날 궁에서 공영과 의행부를 만났는데 속적삼을 꺼내 자랑질하며 국가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세 명은 하이에 대한 이야기와 응답해설을 늘어놓게 되었죠. 서로 자신들이 받은 하이의 정표를 자랑하다 진영공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셋이 하이에게 가서 한 사람을 고르라 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영공과 공영 의행부는 함께 하이의 처소로 가서 술도 먹고 온갖 추악한 수다를 떨다가 넷이서 다같이 한데 어우러져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죠. 이러한 골 때리는 일은 세 사람이 공공연히 어전에서 떠드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충신설야는 진영공에게 여자에 미쳐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그러지 말라고 간언 공격을 쏟아부었고 공영과 의행부에게도 온갖 욕을 해댔죠. 그러자 진영공은 설야 눈치를 보다 매일 찾던 하이의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이를 너무 보고 싶었던 진영공은 공영과 의행부에게 설야 무서워서 하이도 못 보고 어떡하냐 라고 물으니 설야에게 원한이 있던 둘은 그를 죽이라고 했죠. 진영공은 그들의 말에 그건 너무 심하고 너네 둘이 알아서 하는데 단 내가 하이를 만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영과 의행부는 결국 자객을 보내 설야를 암살해버렸죠. 그런데 훗날 더 큰 문제가 될 불씨는 다른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이의 아들 하증선은 어머니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들어 알고 있었죠. 그런 그를 진나라 백성들은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진영공과 공영, 의행부는 하이와 다같이 관계를 즐긴 후에 잡담을 늘어놓게 되었는데 하이의 아들인 하징서의 외모가 하어숙을 닮지 않고 진영공을 닮았네, 공영과 의행부를 닮았네 하며 낄낄대고 있었죠. 하징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인내심이라는 끈이 뚝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욕되게 한 진영공을 죽여버리게 되었죠. 이 일에 깜짝 놀란 공영과 의행부는 그 길로 달아나 초나라 장왕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징서는 스스로 왕이 되었죠. 당시 진나라는 초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공영과 의행부는 초장왕에게 하징서가 반역을 저질렀으니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초나라 장왕은 진나라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하징서를 처단하고 이 하징서 반역 사건을 실패로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하이를 초나라로 끌고 갔죠. 그렇게 끌려간 하이는 초장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장왕은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측이 하이를 자신에게 달라며 아버지인 장왕과 다투기도 했죠. 그런 개판인 모습을 지켜보던 초나라 충신인 굴무는 초장왕에게 하이를 취한 여러 인물들이 죽거나 끝이 안 좋았으니 그녀를 이름없는 장수에게 시집을 보내야지 이 사태가 해결됩니다 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초장왕은 과연 그러하다며 굴무의 말을 따라 다른 신하 중 아내를 잃은 양로에게 그녀를 하사했죠. 하지만 얼마 안가 초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양로는 전쟁터로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으로 양로가 돌아오지 않자 하이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양로의 아들인 흡교와 간통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양로는 전쟁 중 전사하게 되었는데 흡교는 하이와 떨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아버지인 양로의 시신도 찾으러 가지 않았고 초나라 사람들은 흡교를 표류하라고 손가락질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초장왕이 하이를 첩으로 삼겠다는 말을 그렇게 반대하던 굴무가 밤중에 하이 집에 몰래 찾아가더니 그녀와 사랑을 나눈 후 둘이 몰래 진나라로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애초에 굴무는 하이를 자신이 취하려고 초장왕의 극렬히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장왕은 엄청나게 격분하며 굴무의 가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무는 가족들이 모조리 사형당한 소식을 듣고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죠. 하지만 굴무 역시 동료였던 란서 부부와 4명이서 한 침대에서 뒹굴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 처형되고 말았고 그 이후로 하이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하인은 그렇게 남자의 양기를 흡수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도 피부도 탱탱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상대 남자는 얼마 가지 않아 비쩍 말라서 사망했다고 하죠. 자신과 관계하던 남자들은 모두 끝이 안 좋았던 만큼 굉장히 유사스러운 여인이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담으로 공영과 의행부의 최후도 아주 불행했습니다. 공영은 밤마다 하징서가 꿈에서 나와 그를 괴롭혔는데 그는 하징서 귀신에 시달리다가 연못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고, 의행부 역시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 엄청 괴롭힘당하다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 돌아다니다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죠. 중국 역사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음상녀 하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한 아름다운 여자를 경북지색의 미인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할 포사도 이 경북지색의 한 명입니다. 기원전 770년경 주나라 여왕의 왕으로 주나라 멸망의 원흉이 되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포사는 실존 인물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인물입니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도 알 수가 없고, 그녀의 출생 또한 알에서 태어나는 여러 신화나 전설같이 굉장히 허무맹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일이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포사에 태어난 전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라 말에 2마리 용이 왕궁에 나타났는데 그 용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포나라의 두 임금이다 라고 하며 국내에 침을 뱉어놓고 사라집니다. 점을 쳐보니 용의 침을 잘 보관하면 길한다는 점괘가 나와서 그것을 나무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나라 여왕 때에 이르러 그 상자를 열었는데 그 침이 갑자기 검정색 도마뱀으로 변하여 국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어린 궁녀의 몸속에 들어가 잉태되었고 40년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여자아이를 한 명 낳게 되었죠. 그 검정 도마뱀을 잉태한 궁녀는 아무래도 좀 불길했는지 이 여자아이를 아기 요람에 넣어 강물에 버려버렸습니다. 그 무렵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그 내용은 뽕나무로 만든 활과 가는 풀로 만든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나라 왕은 뽕나무 활과 가는 풀로 만든 화살통을 만들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포나라 상골에 살던 한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 금지한 재료들로 활과 화살통을 만들었죠. 그 부부는 만든 활과 화살통을 팔러 주나라로 왔다가 잡혀서 부인은 참수당하고 남편은 간신히 도망치게 되었는데, 도망치는 도중에 강에 빠져있던 아기가 담겨있는 요람을 한 무리 새들이 물어서 무트로 건져 올리는 것을 보았고 그 남편은 그 아이를 데려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주나라 유왕에게 바쳐지게 되었고 포나라에서 왔다고 하여 이름을 포사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유왕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포사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원래 유왕에게는 신우의 딸이었던 왕비가 있었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의구를 태자에 앉혀놓았었는데 포사에게 맛이 간 나머지 왕비와 태자 의구를 폐위시키고 포사를 왕으로 그녀와 낳은 백복을 태자로 삼아버립니다. 쫓겨난 왕비는 자신의 친정아버지였던 신우에게 아들 의구와 함께 갔는데 열받은 신우는 반역을 준비하기에 이르죠. 유왕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포사를 왕후 자리에까지 앉혔고 그의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까지 앉혔지만 그녀는 도통 웃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사를 웃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그녀를 키운 의붓 아버지에게 물으니 포사는 어릴 때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포사 앞에서 비단을 찢으니 그녀가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왕은 있는 대로 비단을 찢어댔고 포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비싼 비단을 찢어대니 당연히 국고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이 일에 대한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그것은 천금매수입니다. 천금을 들여서 웃음을 산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 이르는 말입니다. 비단만 찢어대는 것도 이제 재미없어진 포사는 또다시 웃음을 잃었는데 어느 날 봉화를 지키던 병사의 실수로 봉화가 피어오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봉화는 외적의 침입 시에 각지의 제후들에게 급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용도의 봉화였죠. 봉화가 오른 걸 본 제후들은 깜짝 놀라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왕궁으로 모였는데 알고 보니 실수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각지에서 급하게 몰려든 제후들은 맥이 빠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포사가 박장대소하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본 유왕은 이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울렸고
포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흡족해하며 지켜보았지만 봉화가 오를 때마다 급하게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모여들었던 제후들은 번번이 허탕만 치고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갔지만 이미 제대로 열받아 있었죠. 나중에는 봉화가 올라도 믿지 않았고 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왕후에서 쫓겨났던 딸과 태자였던 외손자를 데리고 있던 신우는 견융족과 연합해 군사를 일으켰고 주나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도였던 호경까지 쳐들어왔고 이에 놀란 유왕은 각지의 제후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봉화를 올렸지만 또 포사 때문에 장난치는 줄 알았던 제후들은 군사를 출병하지 않았죠. 결국 유왕은 포사, 백복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끝까지 추격해오던 견융족의 추장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태자였던 백복도 살해당했고 포사는 그 후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설만 존재하는데 견융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는 설, 견융족 추장이 포사의 미모를 보고 반해 아내를 삼으려 했지만 포사는 저런 사람의 아내는 절대 될 수 없다며 자살했다는 설, 포로로 잡힌 포사가 견융족의 추장과 잠자리를 가지며 그를 복상사시키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설, 신우가 유왕을 붙잡아 포사를 기방에 넘기면 살려주겠다고 하여 유왕이 목숨을 보전하고자 포사를 기방에 팔려가게 만들었다는 설 등 그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후의 행적이 많지만 실제로 그녀의 죽음은 불분명합니다. 중국의 경국지색으로 일컬어지는 달기나 서신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온갖 악행을 스스로 하거나 왕에게 요구했던 못된 여자들이었지만 포사는 유왕이 포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비단을 찢어서 국고를 낭비하거나 허구한 날 봉화를 올리는 등 유왕 혼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을 보면 달기와 서시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왕이 완벽하게 빠져들어 스스로 나라를 망치게 한 것을 보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경국지색인 것 같아 보이네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기록이라서 훗날 권력자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중국 경국지색하면 무조건 입에 오르내리는 포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황제나 왕들은 누구나 다 여자를 밝히는 경우도 많았고 정실부인 외에도 많은 첩이나 후궁을 거느린 왕들도 많았죠. 대부분의 왕들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자신보다 어린 여자를 후궁이나 첩으로 들이기 마련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후궁은 정실부인보다 더 총애하기도 했죠. 게다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자신의 후계자나 자식들을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때 굉장히 독특한 경우가 있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얼굴도 예쁘지 않았고 몸매도 예쁘지 않았으며 황제보다 19살이나 연상이던 여인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중국 명나라 헌종, 성화제의 애첩, 만귀비입니다. 만귀비의 이름은 만정아로 1428년에 산동 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4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귀향을 가게 되면서 그녀는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는 손태후를 모시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만정아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주인이던 손태후가 이런저런 음모를 꾸미고 일을 시켰을 때 능수능란하게 잘 해냈을 정도였죠. 그녀의 나이가 19세가 되었을 때 훗날 성화제가 되는 주견심이 태어났는데요. 아버지였던 영종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자신도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자신도 황태자가 되었죠. 그리고 손태후는 태자인 주견심을 잘 모시라며 똑똑한 만정아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주견심의 친모였던 주귀비가 살아있었지만 황실의 법도가 너무나도 엄격해 서로 쉽게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견심은 친어머니였던 주귀비보다 나이차가 거의 어머니뻘이었지만 항상 자신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만정아에게 더 애착을 가지기 시작했죠. 사실 만정아는 몸이 뚱뚱하고 외모도 예쁘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특유의 총명함과 성숙미를 내세워 화려한 테크닉과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주견심의 혼을 빼놓았고 그렇게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견심은 이런 만정아에게 푹 빠져버려 그때부터 그녀에게 헤어나오질 못했죠. 그렇게 만정아와 주견심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정아는 훗날 주견심이 황제가 되면 자신의 신분 상승은 물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 주견심은 황위를 이어받아 성화제가 되면서 만정아를 황후로 삼고 싶었지만 신하들과 태후의 반대로 인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오씨를 황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만정아는 후궁의 자귀 중 하나인 귀비로 책봉해 이때부터 그녀는 만귀비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황후는 외모로 보나 나이로 보나 그리고 집안이나 품성 등 모든 걸 따져도 만귀비보다 못한 게 없었지만 성화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만귀비만을 찾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만귀비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만귀비는 황후보다 아래인 후궁의 위치였지만 성화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의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게다가 성화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녀를 데리고 다녔을 정도였는데요. 그녀의 권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조정 대신들도 만귀비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기에 바빴고 나중에는 대신들의 인사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상을 내리거나 벌을 주는 것까지도 만귀비 마음대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농단에 충신들은 성화제에게 간언했지만 황제의 귀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죠. 그러다 보니 만귀비는 원래 자신이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던 오황후 앞에서도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고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 빡친 오황후는 만귀비의 버릇을 고치고자 그녀를 불러 야단을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만귀비는 곧바로 성화제를 찾아가 모든 걸 일러 바쳤고 성화제는 격분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오황후를 폐위시켜버렸죠. 그 이후로도 성화제는 만귀비를 황후로 앉히려고 했지만 어머니 주태후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이후 현비로 있던 왕씨를 황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황후였던 오황후의 사례를 보고 들은 왕황후는 만귀비의 눈치를 보며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았다고 하죠. 이후 만귀비는 48세의 나이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에 성화제는 매우 기뻐했는데요. 당시 나이가 많았던 그녀는 이후에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희박했었고 이 아들은 장차 황제도 될 수 있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했던 황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안가 그 황자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그 이후부터 전형적인 악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잔혹한 악행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임신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화제의 다른 후궁들이 아이를 가지기라도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아이를 유산시켜 버린 것이죠. 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녀는 곧장 아이를 유산하는 약을 보냈고 후궁들은 만귀비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궁 밖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어느 날 백현비가 만귀비를 속이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화제는 매우 기뻐했지만 이듬해 만귀비는 독약을 사용해 백현비와 그녀의 아들을 죽여버렸죠.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백현비와 황자가 죽은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국력이 씨는 성화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 역시 만귀비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만귀비는 사람을 시켜 유산하는 약을 그녀에게 보냈죠. 하지만 그 약을 배달해온 사람의 배려로 기씨는 약을 먹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만귀비에게 들통이 나기라도 하면 자신과 아들의 목숨이 달아날 것이 두려웠던 기씨는 그 아이를 한 환관에게 건네면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달라고 했죠. 이 일을 불쌍하게 여긴 환관은 그 아이를 몰래 궁 밖으로 빼돌려 누구도 모르게 그를 길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주우탱으로 훗날 명나라 성군으로 추앙받는 효종 홍치제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주우탱을 숨긴 환관이 성화제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는데 성화제가 그에게 짐이 지금 늙었지만 아들 하나 없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환관은 성화제 앞에 엎드리며 사실 폐하께도 자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환관은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화제에게 아뢰었죠. 그리고 이렇게 궁 밖에서 몰래 황자를 키운 이유도 만귀비가 황자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했지만 성화제는 만귀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만귀비의 죄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화제는 아들이 있다는 것에 아주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오라 명했고 그를 태자로 앉히면서 태자의 생모인 기씨도 비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만귀비는 분노에 사로잡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기씨를 독살해버렸고 성화제는 만귀비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처벌하지 않은 채 기씨의 장례만 후하게 치러주었다고 하죠. 게다가 만귀비는 태자 주우탱까지 죽이려고 들었는데요. 만귀비의 그런 성격과 행실을 다 알고 있던 주태후는 분명히 태자에게도 화가 미칠 거라 생각해 태자를 태후궁에서 길렀고 그래서 다행히 만귀비의 악수에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만귀비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태자 주호탱을 죽이거나 몰아내려고 많은 계략을 썼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태자까지 죽이려 한 만귀비의 만행을 성화제 역시 모두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녀에게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녀를 처벌한다던가의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호탱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이후로 만귀비도 더 이상 이 짓도 질렸는지 다른 후궁들이 임신을 해도 유산시키려고 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는데요. 주호탱이 태자가 된 이후 여러 아들을 두었고 그렇게 성화제의 총 14명의 아들 중 11명이 성인이 되었으며 딸은 6명 중 4명이 성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 그녀는 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었고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녀가 죽자 성화제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정사도 돌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슬픔에만 잠겨 있었는데요. 만귀비가 갔으니 내가 더 살아서 못하겠냐 라고 탄식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만귀비가 죽은 그 해에 성화제 역시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세계 역사상 왕이나 황제의 후계자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일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만귀비와 같이 태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둔 걸 보면 성화제가 만귀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만귀비가 아이를 낳았던 때에 그녀의 나이는 48세로 꽤 많은 나이였는데 성화제가 그녀를 그렇게 총애한 이유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원래 외모 이외에도 사람에게는 수많은 매력 포인트가 있기 마련인데 그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나 보네요. 아들뻘인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누구보다 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황제의 후궁들이나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던 악녀 만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당나라 측천무후의 며느리였던 위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황후는 후대의 평가가 이상하니 많지 최악인데요. 악녀의 대명사 가난풍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여인입니다. 위황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위씨는 원래 가난하고 변변찮은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해서 당시 영왕이던 중종 이현의 눈에 들어 그의 후궁이 되었죠. 그러던 중 이현의 정부인인 영왕비조씨가 시어머니였던 측천무후의 눈밖에 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씨는 순식간에 이현의 정부인이 되었죠. 이후로 이현이 황태자가 되자 자신은 황태자비가 되었고 683년 이현이 중종으로 황위에 오르면서 자신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황후가 되고 나서부터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온조정을 쥐락펴락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위황후는 계속해서 중종에게 자신의 친정인 위씨 가문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징징대며 떼를 쓰게 되었고 결국 중종은 위씨의 아버지를 정의품 시중에 자리를 주게 되었죠. 그러자 다른 신하들에게선 말도 안 되는 인사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단지 황후의 아버지란 이유로 아무 공도 없는 사람을 재상의 자리에 앉히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말이죠. 그러자 중종은 신하들에게 시중 자리가 그래도 중요하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죠. 이를 잠자코 보고 있던 측천무후가 움직였습니다. 이 얼빵한 아들과 욕심 가득한 며느리가 나라를 다 말아먹겠다 싶었는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중종의 황관, 홀룡포, 옥새 등을 다 빼앗은 다음 중종과 위황후를 여름왕비로 강등시키고 방주로 유배 보내버렸죠. 게다가 위황후는 유배 가는 도중 안락공주를 낳았는데 비단 보자기도 없어서 낡은 천으로 공주를 감쌌다고 합니다. 이에 위황후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시어머니인 측천무후도 궁녀로 시작해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천하를 호령했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다며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은 다짐을 했죠. 그러나 위황후에게 허수아비 마냥 힘없이 이용당하던 아버지 위헌정은 유배지에서 낙심하다가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었고 그녀의 오빠 4명은 산적들에게 밤중에 습격당해 사망했으며 여동생은 산적 두목에게 반강제로 시집을 갈 정도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위황후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결국 가족들과 남편의 신세까지 망쳐버린 것이었죠. 그러면서 중종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중종은 더더욱 무능해지고 위황후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중종이 쫓겨난 뒤 예종이 황제로 올랐었지만 측천무후는 당나라를 없애고 주나라를 세워서 성신황제로 즉위했고 예종은 황태자로 강등되어 동궁에 거의 갇혀있다시피 하고 있었죠. 위황후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다시 복귀하기 위해 신우이였던 태평공주에게 측천무후에게 유배 좀 풀어달라고 말 좀 잘해달라며 엄청난 뇌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태평공주는 당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적인걸과 입을 맞춰 여름왕 가족을 유배해서 풀어달라고 청했고 측천무후는 중종과 위황후를 다시 불러들여 태자로 삼고 예종이라는 상황으로 삼았죠.
겨우 다시 돌아온 위왕후는 당시 정치력이 강한 실력자들과 교류하며 연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측천무후의 조카들이던 무승사와 무삼사의 아들들에게 시집까지 보냈죠. 그런데 그녀는 딸들을 시집 보내다 친해진 무삼사와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측천무후가 늙어 힘을 서서히 잃어가자 대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그녀를 퇴위시켰고 중종이 다시 황제로 즉위했죠. 동시에 황후로 복귀한 위왕후는 이제 자신이 측천무후투가 되겠다며 황제의 뒷자리에 앉아서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여황제 측천무후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던 대신들은 또다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불륜남이던 무삼사의 도움으로 손쉽게 정변을 제압해버렸고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 중 자신의 아버지를 상납군왕에 추존했고 어머니 또한 상납왕비에 추존하는 등 시어머니였던 측천무후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며 능력은 안 되는데 권력에 취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되던 대신들도 다 없어졌으니 대놓고 무삼사와 간통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위씨와 무삼사가 위씨의 처소에서 뜨거운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중종이 중궁전으로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둘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바둑을 두는 척하면서 서로 몰래 손을 잡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뻔히 이중준이라는 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삼사의 며느리이자 자신의 딸이던 안락공주를 황태녀로 앉히고 무삼사의 아들은 황태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중종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때부터 안락공주와 위왕후는 능력 있는 딸을 무시했다며 중종을 증오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무삼사와의 정부는 더 심해졌습니다. 위왕후의 딸 안락공주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자 남편의 동생과 간통하였다고 하죠. 아무튼 무삼사와 위왕후가 서로 간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태자 이중준은 이다조 등의 장군들과 함께 무삼사를 처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위왕후는 격분하며 중종에게 태자가 감히 함부로 국가의 재상을 죽였으니 태자 역시 극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고 중종은 반대했지만 위왕후의 기에 눌려 결국 태자 이중준을 극형에 처하고 말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중종은 위왕후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과 함께 위왕후를 빼고 정치를 하기 시작했으며 위왕후의 의견 또한 들어주지 않았죠. 격분한 위왕후는 안락공주와 자신은 황제, 딸은 황태녀가 되기로 하고 중종에게 독이 든 떡을 먹여 독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직까지는 황제로 오르기에 시기상조라고 느꼈던 위왕후는 중종의 사남인 이중무를 꼭두각시 삼아 황위에 앉히고 자신은 황태후가 되어 조정을 쥐락펴락할 생각이었지만 위왕후가 중종을 독살했다는 것이 밝혀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의 정적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마저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위왕후의 표적이 된 정적은 상왕으로 있던 당혜종과 신우이 태평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왕후의 움직임을 파악한 당혜종의 아들 이윤기는 위왕후에 반대하던 신하들과 고모인 태평공주와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켰죠. 위씨가 선왕을 시해하고 황족들을 몰아내 황제에 즉위하려 한다는 명분으로 순식간에 위왕후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위왕후와 행동을 같이 하던 안락공주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이 반란군인 줄 몰랐던 안락공주는 태평하게 눈썹을 그리고 있다가 군사들에게 눈썹 비뚤어진다 라며 호통을 치다가 그대로 참수당해 죽어버렸죠. 위왕후도 곧바로 처형이 되었는데 이 모녀는 대역죄인이 되어 황후와 공주 자리에서 폐위되었고 머리는 효수되어 저작거리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시어머니인 측천무후를 따라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훗날 측천무후의 치세기 때는 태평성대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위왕후는 이러한 뛰어난 정치 능력은 전혀 없었고 끝도 없는 권력욕에 딸과 함께 황제였던 남편까지 시해했으니 정적들에게 명분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사에서 이 열방한 위왕후와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인물은 악녀로 평가받는 가난풍이 있는데 가난풍보다 위왕후가 더 멍청하고 답도 없다고 하죠. 시어머니 측천무후를 따라하며 무모하리만치 권력만을 쫓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위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춘추전국 시대의 진원공의 아내였던 여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교활한 술수와 모략을 일삼았던 악녀였죠. 여의는 춘추전국 시대의 여윤국의 여인이었습니다. 진나라의 황공이 기원전 663년에 여윤국을 공격해 들어가 정복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여윤국의 왕은 진원공의 화해를 청하며 여윤국의 아름다운 두 자매를 진원공에게 바쳤는데 첫째는 여의였고 둘째는 소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진원공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총애를 받았으며 얼마 안가 여의는 해제라는 아들을, 소희는 탁자라는 아들을 낳았죠. 아들 해제를 낳은 여인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해제를 태자 자리에 올리고 싶은 것이었죠.
하지만 진원공에게는 이미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신생, 중이, 이호라는 세 아들이 총명하기도 했고 인성도 좋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죠. 게다가 태자였던 신생의 어머니는 당시 패자이던 제환공의 딸인 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에 대한 진원공의 총애가 매우 컸기 때문에 그 세 아들에 대한 진원공의 마음은 점점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눈치챈 여의는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죠. 여의는 우선 진나라의 대부이던 왕호와 벽호에게 뇌물을 써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들로 하여금 진원공에게 세 아들을 멀리 보내도록 고셔보라고 했죠. 고곡지방과 포성, 구룹은 진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요새이니 똑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세 아들이 가서 그곳을 지키라며 말이죠. 그러자 헌공은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 태자 신생은 고곡, 중이는 포성, 구룹에는 이호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후 여의는 지속적으로 신생에게 첩자를 보내 신생을 어떻게 모함하여 폐위시킬 것인지 살펴보도록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여의는 진원공에게 말해 태자를 도성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도성으로 도착한 태자를 먼저 부른 여의는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고 그걸 먹도록 했죠. 그리고는 진원공에게 찾아가 태자가 자신을 희롱했다고 눈물 흘리며 거짓으로 호소를 했고,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질 않았던 진원공 때문에 그녀는 다른 모략을 세웠는데, 다음날 그녀는 태자를 밖으로 불렀고 진원공은 위에서 지켜보도록 했죠. 태자를 만나기 전 머리에 꿀을 바르고 나간 여의에게 벌들이 꼬이자 그녀는 조용히 태자에게 벌들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여의의 교묘한 술책임을 몰랐던 신생은 여의의 주위를 돌며 열심히 벌들을 쫓아냈는데, 위에서 보고 있던 진원공의 눈에는 신생이 여의를 희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진원공은 바로 태자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온 여의가 진원공 앞에 꿇어앉더니, 지금 태자가 죽는다면 이 일은 제가 태자를 모함하여 죽이는 꼴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없으니 참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의의 태도를 보고 이해심이 많은 굉장히 착한 여자구나라고 생각한 진원공은 일단 태자를 다시 고국으로 물러가게 한 뒤 수하들을 보내 태자의 죄가 될 만한 것을 수집하도록 하여 태자 자리에서 폐위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는 진원공의 곁에서 수시로 태자를 비방하는 말을 교묘히 돌려가며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헌공은 여의에게 나는 태자를 패하고 해제를 태자로 삼으려 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여의는 흐느껴 울며 헌공에게 이미 모든 제후들이 태자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소첩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원공에게 마치 자신은 전혀 왕좌에 욕심이 없어 보이는 척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태자를 비방하도록 하는 등 아주 교활한 술수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원전 655년 여의는 태자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제강을 꿈에서 보셨사온데 태자는 어머니의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 뒤 제사에 올렸던 음식은 전하께 보내시오 라는 내용이었죠. 그 서신을 받은 태자 신생은 그의 어머니인 제강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서신에 적혀있던 대로 제사 때 쓰였던 음식들은 아버지인 진원공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바칠 당시 헌공은 사냥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국내에 놓아두었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여의는 그 음식들에 독을 넣었는데요. 이틀 후 헌공이 사냥해서 돌아오자 신하들은 태자 신생이 바친 음식이라며 독이 든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공이 먹으려고 하던 찰나에 여의가 먼 곳에서 온 음식이니 반드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며 그릇에서 고기를 하나 집어 땅에 던졌죠. 그러자 옆에 있던 개가 얼른 그 고기를 집어 먹었는데 갑자기 개가 캑캑대다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헌공은 어린 환관에게도 그 고기를 먹였는데 환관 역시 죽어버리는 것이었죠. 이것을 본 여의는 또다시 연기에 돌입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태자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전하께서는 이미 연로하셔서 기다리면 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부친을 시해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다니 라며 소리치고는 또다시 헌공에게 이야기했죠. 태자가 이러는 이유는 소첩과 해제 때문입니다. 저와 해제가 다른 나라로 떠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찍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도 훗날 우리 두 모자가 태자의 어육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전에 전하께서 태자를 죽이려 할 때 소첩은 오히려 그를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잘못한 짓이었습니다. 라며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급의 헐리우드 연기를 선보였죠. 이에 헌공은 화가 나 태자의 스승이던 두원관을 차명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자는 얼른 신성으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태자의 측근 중 한 명이 독약을 넣은 사람은 여의인데 왜 해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 태자는 아버지는 이제 여의가 없으면 잠도 편안히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니 아버지 곁에 여의가 꼭 있어야 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측근이 도망칠 것을 권하자 태자는 이 오명을 쓰고 도망친다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이요. 라고 말하고선 신성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태자 신생은 제왕공의 외손자로서 외가가 힘이 있는 가문이었고 이에 많은 신하들도 그를 따랐으며 수많은 전투에서도 승리해 큰 공을 세웠지만 교활한 여의의 모함을 받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나머지 두 아들 중의와 이호는 아버지 진원공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이에 여의는 거침없이 나머지 두 명의 공자 중의와 이호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원공에게 바쳤던 음식에 신생이 독을 넣었다는 사실을 중의와 이호도 알고 있었다고 아는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은 그대로 도성에 머물러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 생각해 아버지 헌공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의 땅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헌공은 두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에 화가 났고 이러한 행동은 형이던 신생처럼 영모를 꾀할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여겼죠. 이에 헌공은 군대를 보내 중의가 지키고 있던 포성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환관이던 발제가 중의에게 얼른 항복하고 자진하라고 하였으나 중의는 담을 넘어 도망쳐버렸는데 그를 뒤쫓던 발제가 칼을 휘둘렀지만 다행히 소매자락만 잘리고 도망에 성공해 살아서 정나라로 도망갈 수 있었죠. 이 이후로 중의는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의를 처리한 헌공은 다음으로 이호가 있던 그룹으로 군대를 파견했죠. 그러자 이호는 처음엔 방어하며 버티다 결국 양나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아들 모두를 내쫓은 여인은 헌공에게 아뢰어 결국 아들 해제를 헌공의 후계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시간이 흘러 기원전 651년 헌공이 병에 들어 사망하자 뒤를 이어 해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와 해제에게는 자신들을 지지하던 기반이 전혀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곧바로 해제의 지위가 위태로워졌죠. 결국 대부 이극이 정변을 일으켜 해제를 몰아내고 둘째 아들인 중의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지만 헌공이 죽기 전에 후사를 해제로 삼겠다는 유언을 순식에게 남겼는데 헌공의 유지를 이은 순식은 소희의 아들인 탁자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탁자가 왕이 된 다음 달 이극이 또다시 정변을 일으켜 탁자와 순식 둘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이후 이극은 중의에게 연락을 해 진나라로 돌아와 보위에 오르라는 청을 하지만 자신을 해하려는 음모라 생각한 중의는 왕에 오르는 것을 거절했고 그래서 다음 순서인 이호가 결국 왕이 되어 진예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여인은 그동안 교활한 모략을 일삼아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죄로 형장으로 끌고 가 수많은 채찍질을 당한 후 거열형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후에 유방의 한나라를 세우고 척부인의 소생을 태자로 삼으려고 할 때 숙손통은 여의의 사례를 들며 결사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태후가 더 잔혹했었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잡으려고 못된 모략을 일삼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여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양귀비는 풍만한 몸매의 미녀였는데요. 그녀와 반대로 가냘픈 몸매의 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조비연이라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연수완비라는 말이 생겼는데 조비연은 말랐어도 미인이고 양귀비는 살쪘어도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악행을 일삼은 악녀였기 때문에 중국 4대 미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죠. 오늘은 이 조비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비연은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파군의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조이주이지만 가냘픈 몸매 때문에 훗날 나르는 제비라는 뜻의 비연으로 불리게 되죠. 그녀의 아버지 조임은 부잣집의 종이었는데요. 조임은 그녀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자 갓난아기였던 조비연을 들판에 버려버렸죠. 그런데 3일 동안 계속해서 버린 아기가 꿈에 나타나 미친 듯이 울어댔고 이에 조임은 그녀를 버렸던 곳으로 다시 찾아가 보니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임은 다시 그녀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조임이 모시던 부잣집이 장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조비연도 장안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양아공주에게 팔려가 춤과 노래를 배우게 되었으며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당시 한나라의 황제는 성제였는데요. 그는 전한을 멸망에 이르게 한 암군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었죠. 성제는 술과 여자에 빠져 정치는 나몰라라했으며 수시로 궁을 몰래 빠져나가 밖에서 도박도 하면서 망나니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궁을 빠져나온 성제는 양아공주의 집을 찾았고 연애 자리에서 조비연의 현란한 춤과 노래를 본 성제는 그녀에게 홀딱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조비연은 성제를 따라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제는 밤마다 그녀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고 자신의 곁을 한시라도 떠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조비연에게 푹 빠졌습니다. 성제는 조비연과 황궁 내에 있던 연못에 배를 띄우고 놀기를 즐겨 했는데요. 어느 날 조비연은 배 위에서 악공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성재를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자 조비연이 바람에 날려 연못에 빠질 뻔했지만 성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아 다행히 빠지지는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춤추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조비연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성재의 손바닥 위에서 계속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비연은 자신보다 더 미모가 뛰어난 동생 조합덕까지 후궁으로 맞이하라며 성재에게 추천해 주었고 그렇게 조합덕까지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성재는 조비연과 조합덕 자매에게 완전 홀라당 넘어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녀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고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또한 성재는 황후를 비롯한 다른 후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심지어 조비연은 황후 다음 지위에 해당하던 소위에 봉했고 조합덕은 처녀로 봉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총애를 한몸에 봤던 자매의 욕심은 끝을 몰랐는데요. 바로 황후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것이죠. 당시 성재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후사를 이을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재뿐만 아니라 황실에서도 후계를 이을 황손을 얻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중이던 후궁 왕미인이 유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조씨 자매는 성재에게 이 일은 황후였던 허씨의 동생이 왕미인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녀들의 말은 다 믿었던 성재는 분노에 사로잡혀 허왕후의 동생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조리 처형시켰고 허왕후 역시 폐위되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사되고 말았죠. 이렇게 황후 자리가 공석이 되자 성재는 조비연을 황후로 세우려고 했지만 성재의 어머니 태후 왕씨는 조비연의 집안이 천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재는 태후의 조카 순우장을 태후에게 보내 설득하도록 하는 한편 조비연의 아버지 조임을 성향으로 봉해 신분을 제후로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6년 조비연은 황후가 되었고 조합덕은 황후 다음 가는 지위였던 소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씨 자매는 궁에 들어온 지 불과 2년 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죠. 그렇게 성재는 조씨 자매에게 매료되어 매일 밤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불과 40살의 나이에 코와 입이 비뚤어지고 진귀한 약재들로 만든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점점 나빠졌지만 조비연은 성재의 아이를 갖기 위해 춘약까지 동원해서 성재의 젖먹던 힘까지 짜내 잠자리를 가졌죠. 그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비연은 성재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 조비연은 아이를 갖기 위해 다른 젊고 잘생긴 남자들과의 잠자리를 가지기도 했으며 그것마저 실패하자 결국엔 자신이 임신한 척 연기를 하고 갓난아기를 밖에서 몰래 데리고 와 자신이 낳은 것처럼 행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아기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기는 상자 안에 넣어서 들여오다가 산소 부족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두 번째는 공기는 통했지만 들어오다가 큰 소리로 울어버려 실패하고 말았죠. 자신이 총애하던 자매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성재는 자신의 뒤를 이어줄 아들을 낳기 위해 그녀들을 멀리하고 다른 후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비연은 다른 후궁들과 성재가 잠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했으며 만약 후궁이 아이를 가지더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유산시켜버렸습니다. 조비연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런 일들을 행할 때는 항상 자신은 뒤에 숨고 동생이던 조합덕을 시켰죠. 그리고 궁녀인 조씨가 황자를 낳았을 때 조합덕은 성재에게 조씨를 모함해 처형시켜버렸으며 그 이후 황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성재의 후궁인 허미인도 임신을 했었는데 성재는 몰래 어이를 보내 그녀를 보살펴 주었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덕이 성재를 찾아가 울고불며 모함한 끝에 허미인 모자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조씨 자매의 교활한 계략으로 인해 성재는 결국 후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장안에서는 연빌의 탁황손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는데 이 노래의 의미는 제비가 나라와 황손을 쪼아 먹는다는 의미로 조비연이 황제의 자식들을 해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장안의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조씨 자매를 건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의 조카 유훈과 할머니 부태후가 장안을 찾아왔는데 그때 엄청난 뇌물을 조비연에게 주며 유훈을 태자로 삼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얼마 후 실제로 유훈은 태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7년에 건강했고 지병도 없었던 성재가 46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잘 놀다가 조합덕과 함께 침소에 들었는데 아침에 그에게 인사를 하러 온 유연과 유립을 만나기 위해 옷을 입던 와중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태후는 황제가 갑자기 죽은 이유를 샅샅이 밝혀내라고 명령했고 괜히 찔리는 게 있었는지 조합덕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일설에는 성재가 복상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합덕이 직접 성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성재가 여색에 빠지게 만든 1등 공신이었으니 질에 겁을 먹고 그러지 않았냐는 추측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유훈이 다음 황제 애제로 즉위했습니다. 애제는 자신을 태자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준 조비연에게 감사하며 그녀를 황태후로 모셨죠.
그리고 조비연의 동생 조은과 조카 조에도 신성우, 성향으로 봉해 한미한 집안이던 그녀의 집안이 제후의 집안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해버렸죠. 그러나 몇 달 뒤 조정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요. 조정 대소신녀들이 들고 일어나 조합덕이 허미인과 궁녀 조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황손들까지 해를 입혀 황실과 조정을 혼란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조합덕 혼자가 아닌 조씨 일족이 벌인 짓이라며 조비연과 조씨 일족을 처벌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일이 점점 커지자 결국 조은과 조에는 다시 평민으로 강등된 채 유배를 떠났지만 당시 모든 일은 조합덕이 벌인 일이었을 뿐 조비연은 실질적으로 앞에 나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부태후가 조비연이 성제의 자식을 해한 이유는 애제를 다음 황제로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얼토당토 안 한 말로 그녀를 변호하자 조비연은 황태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가 끝을 모르던 조비연의 권력도 점점 내리막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지켜주던 애제가 불과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성제의 조카이던 유관이 8살의 어린 나이로 14대 황제인 평제로 즉위했는데 그동안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던 평제의 외척 세력인 왕씨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 조정을 모조리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외척인 왕망은 여태껏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조비연을 황손을 해했다는 이유로 태후에서 황후로 강등시켜버렸고 얼마 안가 곧바로 평민으로 강등시킨 뒤 황실의 무덤인 능원을 지키도록 명했죠. 고작 가희의 신분에서 황제의 눈에 들어 황후까지 되고 최고의 권력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결국 그녀는 기원전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 9년 후인 기원 후 8년에는 왕망이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라 신나라를 세우면서 한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죠. 양귀비에 비견될 만큼 미인이었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황제를 음욕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했던 조비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3대 악녀로는 여태후, 서태후, 측천무후가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인물은 3대 악녀로 들어가기에 조금의 모자람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장칭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마오쩌둥의 4번째 아내로 문화대혁명과 홍위병들을 진두지휘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들의 삶을 파탄시키는 데 일조한 대단한 업적이 있으며 마오쩌둥과 손을 잡고 함께 중국을 파괴하고 중국의 4천년 역사를 개박살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는데요. 장칭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발가락이 6개였다고 하죠. 또한 그녀의 인생 역시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구를 만드는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알코올 중독증에 걸려 허구한 날 장칭과 어머니를 폭행했었죠. 그런데 장칭은 나이는 어렸지만 성격은 괴팍해서 그런 아버지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의 팔을 물어 뜯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열받은 아버지가 장칭의 얼굴을 삽으로 때렸고 그때 앞니가 깨져버렸다고 하죠. 그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자신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사생활하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싸움질만 해댔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서 그녀는 담배 공장에서 어린이 노동자로 일했죠.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심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칭다오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다 학생들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알게 되었고 1933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나온 장칭은 상하이에서 배우가 되었고 동시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죠. 그러자 장칭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으며 감옥에서 나온 이후 결혼을 2번이나 했지만 2번 모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칭은 뭔가 결심한 듯 배우 활동을 그만두고 1937년 예난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마오쩌둥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국공내전을 승리하며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이 되자 그녀 역시 영부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 마오쩌둥은 장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계속 바람을 피웠는데요. 장칭은 마오쩌둥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우울증이 도졌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장칭을 달래주기 위해 그녀를 당 간부로 임명해 정치활동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중 마오쩌둥이 실시한 대약진운동의 대실패로 인해 그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서 잠깐 최고의 위치에서 내려왔지만
얼마 안가 1965년 해서파관 사건을 시작으로 중앙문화혁명소조가 결성되면서 그녀는 거기에 수장으로 일하며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춘차오, 왕웅원, 야오원양과 함께 사인방이라는 팀을 결성해 문화대혁명과 홍위병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그녀는 권력을 마구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는데요. 마오쩌둥을 지키고 보필한다는 구실로 엄청난 악행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녀가 행한 악행들 중에선 개인적인 복수도 많았죠. 장칭은 현대 발레를 해야 한다며 경극과 같은 중국 전통 예술을 없애버렸고, 수십 년 전 자신이 배우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역할을 가로챘던 여배우 왕잉을 잡아들여 지독한 고문을 한 뒤 형무소에서 죽여버렸죠. 또한 자신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류샤오치의 아내 왕광메이도 체포해 엄청난 고문을 가했으며 다행히 죽지 않고 풀려났지만 왕광메이는 초주검이 되어 제대로 서있지도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광메이의 자식은 옥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고, 여배우 수뉴스는 마오쩌둥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가둔 후 7개월 동안 매일 두들겨 패 결국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국민당 형무소에 있을 때 있었던 간수들과의 매춘행위가 들킬까 두려워 자신과 친하던 동료와 친구,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지인 모두를 체포해 감옥에 가둬버렸으며, 자신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모조리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 대부분은 극심한 고문을 받아 옥사해버리고 말았죠. 장칭 스스로도 자신이 해온 행실을 알았던 것인지 항상 자기는 암살당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것에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먹은 뒤 넘어진 적이 있는데, 이는 주치의와 간호사가 자신을 암살하려 한 증거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는데, 문이나 창문을 열 때도 조용히 열었어야 했고,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조차 금지시켰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뛰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그녀를 모시던 하인들이나 직원들은 장칭의 집 근처에 새와 매미를 쫓아내는 것이 하루 일과였을 정도였고, 직원들에게 구두는 신지 못하게 했으며 옷 스치는 소리까지 예민하게 반응해 팔도 들고 흔들지 못하게 하고 다리도 벌리고 걸으라며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광저우 저택은 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장칭이 그곳에 머물 때면 강의 배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금지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도 했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던 조선소마저 가동을 중지해야 했죠. 또한 자신의 주치의인 쉬타오는 어느 날 장칭의 지시로 창문에 차양막을 치고 있었는데 햇빛이 장칭의 눈을 비춰버렸고, 그 이후로 체포되기도 했죠. 거기다가 그녀의 방은 겨울엔 21도, 여름엔 26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요. 춥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장칭에게 26도가 맞다고 온도계를 보여주다가 정신적 고통을 준 죄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를 만나는 고위 관료들의 수행원들은 장칭을 만나기 꺼려해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죠. 이런 골치 아픈 그녀였지만 마오쩌둥은 장칭에게 계속해서 정치일을 시켰는데요. 자신의 어떤 극악무도한 명령이라도 아무 말 없이 무조건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장칭은 나는 마오쩌둥의 개였다, 그가 물라고 하면 나는 물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문화대혁명이 막바지에 이르자 마오쩌둥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많은 일을 맡기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칭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때부터 장칭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포커나 치며 놀았고, 밤마다 일반인들에게는 상영이 금지된 외국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모든 중국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원숭이를 비롯한 여러 반려동물들을 키웠으며, 어떤 공원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은 뒤 승마를 하기도 했죠. 또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광천수를 끌어와 자신의 수영장에 물을 댔고, 경치 좋은 산을 다니려고 도로를 까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약 사용을 금지시켜 수많은 인부들이 큰 암석을 일일이 다 깨트려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옷이나 의자 등의 물품들을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 비행기를 띄우기도 했으며, 자신의 전용 기차를 아무데나 정차시키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기차들 전체가 멈추어야 하는 등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항상 본인은 민폐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라는 개소리를 하기도 했고, 나를 섬기는 것은 인민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칭은 마오쩌둥이 직접 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기이한 짓까지 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젊고 건강한 남자들의 피를 뽑아 자신에게 수혈한 것이죠. 그러고서 그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의 피가 내 몸속에서 돌고 있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칭이 이런 기행을 일삼을수록 마오쩌둥은 그녀를 멀리하려 했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허구한 날 싸우기 일쑤였고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둘은 따로 살았었는데 나중에 마오쩌둥은 자신의 집에 장칭이 들어오지 못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마오쩌둥의 후계자라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지지해주지 않았고 인민들의 적일 뿐이었죠. 결국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마오쩌둥의 자리를 꿰차려 했지만 결국 4인방 모두가 긴급 체포되어 감옥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장칭은 깜빵벽에 머리를 찍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교도소에서는 미리 깜빵벽을 고무판을 붙여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화거펑이 장칭에게 죄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면 석방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장칭은 불같이 화내며 석방되면 반년 안에 당신들 일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결국 1980년 11월이 되자 다른 4인방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들에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치자 덩샤오핑은 장칭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의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깜빵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만 안 치면 형을 감해주는 것이었죠. 결국 감형을 받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장칭이 예전에 고문으로 반쯤 죽게 만들었던 왕광메이가 재판장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고 하죠. 이후 그녀의 수감 생활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장칭은 감옥 안에서도 괴팍한 성격은 어딜 가지 않았는데 무슨 요구를 했을 때 거절당하면 목구멍을 젓가락으로 쑤셔 자살하려 하기도 했고 양말로 목을 매기도 했으며 수면제 50알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온갖 난동을 부렸죠. 그녀는 10년만 있으면 다시 혁명 노선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1984년 5월 인후암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1991년 3월엔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지만 그해 5월 유서를 쓴 뒤 화장실에서 손수건으로 목을 메어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그녀의 시신은 화장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6월 4일이 되어서야 그녀의 죽음을 발표했죠. 또한 2년 후인 1993년에 유서가 공개되었고 그녀의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서 장칭은 덩샤오핑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음모론도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의 평가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미움과 욕을 먹는 처지인데요. 그들이 국부로 생각하는 마오쩌둥의 눈과 귀를 막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오명과 마오쩌둥의 잘못도 그녀가 전부 다 뒤집어쓰고 죽었기 때문이죠. 장칭이 문화대혁명 시절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과 덩샤오핑의 권력 유지를 위해 희생양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왠지 중국 3대 악녀는 서태후, 가남풍, 장칭으로 다시 뽑아야 할 것 같네요. 마오쩌둥도 굉장히 골 때리는 인물 같지만 그런 남편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난리를 쳤던 장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